좀 해봅시다. 기록을 누르고, 자, 전부 손 좀 다시 한번 흔들어 주세요. 기록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쪽도 기록을 좀 눌러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좋으네요. 이렇게 돼도 만나니까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동안 3주 동안이죠. 경제학 첫 번째 주는 개인 선택, 두 번째 주는 상호작용, 세 번째 주는 국가 경제에 대해서 7원씩을 3주 동안 같이 배우게 될 장세진입니다. 나는 이제 은퇴해서 명예교수 상태에 있는데 내가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탐색이라는 책을 대표 저자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회탐색이 조금 싫어하는 과목일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고충 끝에 고심 끝에 만드는 거니까 조금 그 기회를 좀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조금 미진한 학생들이 있어서 5분 정도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건 조금 지금 덜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불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조금 미안하지만 이규빈 군 이 과목에 대해서 불만 무슨 과죠? 무슨 과입니까? 이 과목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자기 과 소속을 하고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저요? 사회의 탐색이라는 과목에 대한 조금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예. 불만 없습니다. 예, 조금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긴 합니다만. 예, 불만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박지원 군 한번 좀 불만 좀 얘기 좀 해볼 수 있어요? 저도 불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좀 내가 너무 예, 김소형 양 어떻습니까? 불만 좀 얘기해 보세요. 무슨 과지요? 저 간호학과입니다. 예. 네. 어떤 불만? 저도 불만은 딱히 없습니다. 아이야, 그거 참. 하여간 불만이 있어도 예, 코로나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렇긴 하겠죠. 박민지 양은 좀 어떤 점이 조금 불만입니까? 그래도 저도 불만 딱히 없습니다. 예, 이게 참 나중에 살짝만 얘기해 줘요. 그러면 예. 자, 5분이 지났으니까 조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화면 공유를 해서 화면을 조금 돌리겠습니다. 미리 띄워놓은 것이 있는데 뭐를 보려고 그러냐면 이거를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것이 지금 이쪽에서 내가 모니터를 띄워놓고 있는데 이것을 예. 자, 요거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크게 해서람을 띄워놓고 아직도 이게 좀 어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경제편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나는 교과목 전체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이 네 개를 배우는데 사실은 대충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뭘 하는지 경영학은 회사에 관한 거죠. 회계학은 그 중에서도 재무 상태에 관한 겁니다. 법학은 법적인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가 불법이고 뭐가 손해고 이런 걸 갖다 취급하죠.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기로 한 사회탐색이라는 이 책을 처음에 이 책을 처음에 만들어서 이게 좌우가 거꾸로 돼 있네. 내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해놔서 그렇군요. 이 책을 처음에 만들어낼 때의 얘기는
음, 어, 대학을 나오면은 신문의 경제면 정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또 기업의 재무제표 뭐 재정 상태라든지 이 손익 계산의 결과라든지 또는 에, 금전 대차라든지 근로계약서 법학은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약서 정도는 임대차 계약서든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작성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를 걱정하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배우는 과정에서 과가 세분화되면서 지나치게 전공 위주로 배워서 과거 여러분들 선배들이 배운 정도나 또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나 영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너무 편협하게 전공 위주로 배워서 교양인으로서 일반적인 소양, 신문의 경제면을 읽는다든지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재무제표를 읽는다든지 이런 거를 잘 못한다라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야 이걸 하나하나 가르칠 수는 없고 이걸 응축해서 가르치자. 그래서 이제 그 3주씩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팀 지칭 방식으로 경제학, 경영학, 법학, 회계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불만이 한쪽에서는 어느 것도 제대로 못 배운다. 또는 한쪽에서는 왜 뭐 예를 들어 정치학 같은 건 왜 빼놨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인류학, 뭐 또 사회학 이런 것도 빼놨지 않느냐. 그래서 한쪽은 너무 적다 또는 너무 많다. 양쪽의 비판을 다 받는데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그 인류의 어떤 그 중요한 문화의 유산, 경제학이든 또는 경영학, 회계학, 법학 에센스를 좀 요약해서 가르치자. 그래서 그 과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패스오와 페일로 하자. 그래놓고 출석 30, 과제 60, 독후감 10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한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과제는 경제학의 경우는 세 차례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서 60점을 과제별로 15점인데 세 차례 퀴즈 5점에서 5, 3, 15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8문제를 내서 5문제 이상 맞추면 5점 만점 다 맞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떤 식의 문제를 내느냐는 걸 조금 이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과학 분야 교양도서 독후감을 1, 2쪽으로 내는 게 독후감 10점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그것도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문제의 예시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번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1985년 지금부터 35년 전인가요? 제작된 영화 사실은 이게 영화가 나온 거는 87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부터 제작되기 시작해서 86년 말, 87년 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백투더 퓨처 2에 나오는 영화에서는 그로부터 30년 후인 2015년의 미래 세계에서 85년에 나온 영화에서 말입니다. 주인공은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단추만 살짝 누르면 신발끈이 뱀처럼 싹싹싹싹 이렇게 올라가서 딱 끝에 가서 맺어집니다. 구멍을 찾아서 딱 가가지고.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난 2020년에도 유명하고 돈 많은 축구 스타들,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사람들도 아직도 손으로 신발끈을 묶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퀴즈 문제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1. 영화에서처럼 신발끈이 저절로 묶여지도록 하는 선진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다. 2. 기술은 개발됐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신발끈을 손으로 묶는 것을 더 좋아한다. 자, 박지원 군 어떤 것 같습니까? 둘 중에 축구 좋아합니까? 축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둘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1번, 2번.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생각난 게 하하, 굳이 예, 저런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아직도 그냥 손으로 신발끈을 묶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 사실 둘 중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지소은 양 어느 쪽 같습니까? 저는 1번 같습니다. 1번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물어봤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힌트는 내가 여기서 경제학을 가르친다라고 해놓고 예를 들은 거면은 경제학에서 기술로 개발되지 않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을 일은 없지요. 사실은 힌트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 사실 기술은 개발이 됐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나왔죠. 아식스라는 신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이 이제 좀 문제를 넣는지는 몰라도 30몇만 원인가 되는데 아마존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끈이 저절로 묶이는. 그런데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게 힌트가 되느냐면 경제학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는 경제학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걸 경제학에서 추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안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기술적으로 사과를 하나 사 먹을 수도 있고 2개 사 먹을 수도 있고 3개 사 먹을 수도 있을 때 왜 써니는 사과를 1,000원짜리 사과를 꼭 3개만큼 사 먹었을까? 이런 게 경제학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이건 공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힌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아식스의 신발이 나왔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힌트는 조금 좀 우회적이죠. 자, 그 얘기가 이런 문제가 8문제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5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3번 기회를 줍니다. 사실은 다시 시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3번까지 기회를 주는 거는 사실은 그때마다 시험을 다 마치고 나면 몇 점을 맞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시 시험을 치르면 똑같은 문제가 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문제은행에서 임의 추출해서 나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8문제 중에서 5문제 이상을 맞추면 만점, 4문제를 맞추면 80점, 80% 이런 식이 되죠. 아까 도서 얘기를 했는데 도서는 여기 있는 24권 중에 한 권입니다. 교양도서 백선종. 위에 보면 감시와 처벌, 국부론에서부터 쭉쭉쭉쭉 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막스 웨버 이 책까지 있죠. 푸코에서부터 아담 스미스를 거쳐서 이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일부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두 페이지 독후감을 써내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사회과학 부분은 사실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과학의 책이라고 하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나 입자의 움직임 같은 거는 옛날이든 지금이든 같고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은 옛날과 지금 좀 다릅니다.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물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에 따라서도 서양과 동양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과학 부분에서는 한국의 현재 경제를 다루는 책을 한 권 정도 소개하려다 보니까 이 책입니다. 나는 이거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쓴 책이라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볼만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책을 여기 권합니다. 이 책을 골라서 써도 됩니다. 교수가 추천하는 도서. 위에서 보면 여기 윤석헌은 지금 금감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여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동걸은 지금 산업은행 회장이고 여기에 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납니다. 낯이 좀 있으니까 이게 납니다. 장세진이고 그 옆에 뭐 KDI 최정표 원장 지금 하고 있죠. 그 옆에는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이라는 사람이고 뭐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뭐냐면 이 8명의 학자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주제를 예를 들어서 양극화, 소득 분배 또는 나의 경우는 부패, 정부의 부패, 어떤 사람은 한국의 가계부채, 어떤 사람은 재벌, 어떤 사람은 또 뭐 한국의 경제성장, 관료 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우리 8명이서 또는 때로는 어떤 토론자를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한 결과를 이렇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한 챕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읽고 독후감을 써내도 좋습니다. 자, 나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에 하나는 우리 강의가 아까 얘기는 내가 중간에 자꾸 질문을 던지고 그랬는데 나는 이것이 토론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그랬습니다. 토론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갖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토론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토론이 이루어져 하는데 사실은 나는 이 토론이 사람 수가 많아도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지소은 양.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 예. 몇 명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한 4, 5천 명은 있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광경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이렇게 큰 강의실이 있습니다. 마이클 셀렌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연하는 광경인데 나 이거 한 4, 5분만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가나? 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가지 않죠. 공유를 갖다 눌러야 될 텐데 미안합니다. 잠깐 새로 공유를 눌러야 됩니다. 새로 공유를 이쪽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더라? 잠깐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조금 지금 이게를 공유를 하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공유를 일단 중지를 해 보겠습니다. 공유를 중지를 하고 이걸 잠깐만 줄이고 이것을 공유를 할 때 소리까지 같이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게 있군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요거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처음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Funding for this program is provided by additional funding provided by This is a course about justice, and we begin with a story. Suppose you're the driver of a trolley car, and your trolley car is hurtling down the track at 60 miles an hour, and at the end of the track, you notice 5 workers working on the track. You try to stop, but you can't. Your brakes don't work. You feel desperate because you know that if you crash into these 5 workers, they will all die. Let's assume you know that for sure. And so you feel helpless until you notice that there is, off to the right, a side track. And at the end of that track, there's one worker working on the track. Your steering wheel works, so you can turn the trolley car, if you want to, onto the side track, killing the one, but sparing the 5. Here's our first question. What's the right thing to do? What would you do? Let's take a poll. How many would
turn the trolley car onto the side track? Raise your hands. How many wouldn't? How many would go straight ahead? Keep your hands up, those of you who would go straight ahead. A handful of people would. The vast majority would turn. Let's hear first. Now we need to begin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y you think it's the right thing to do. Let's begin with those in the majority who would turn to go onto the side track. Why would you do it? What would be your reason? Who's willing to volunteer a reason? Go ahead, stand up. Because it can't be right to kill 5 people when you can only kill 1 person instead. It wouldn't be right to kill 5 if you could kill 1 person instead. That's a good reason. That's a good reason. Who else? Does everybody agree with that reason? Go ahead. Well, I was thinking it's the same reason on 9/11. We regard the people who flew the plane into the Pennsylvania field as heroes because they chose to kill the people in the plane and not kill more people in big buildings. So the principle there was the same on 9/11. It's a tragic circumstance, but better to kill 1 and so that 5 can live. Is that the reason most of you had, those of you who would turn? Yes? Let's hear now from those in the minority, those who wouldn't turn. Yes? Well, I think that's the same type of mentality that justifies genocide and totalitarianism. In order to save one type of race, you wipe out the other. So what would you do in this case? You would, to avoid the horrors of genocide, you would crash into the 5 and kill them? Presumably, yes. You? Yeah. Okay, who else? That's a brave answer. Thank you. Let's consider another trolley car case.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뭐를 하고 있느냐? 자, 이것을 자, 나는 지금까지 본 것이 4분 30초, 4분 10몇 초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법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죠.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그 얘기를, 배경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시속 60마일로 트롤리카, 이 동력 없는 이 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합니다. 시속 60마일이면 1.6 곱하기 60 하면 96, 약 시속 96km, 100km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저 앞에 5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 5명 다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desperately 이거 어떡하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사이드 트랙이 눈에 띕니다. 스티어링 휠은 작동합니다. 오른쪽으로 틀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셀든 교수가 묻는 거는 오른쪽으로 틀 거냐 그대로 갈 거냐. 다수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틀 거라고 얘기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갈 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다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있다가 자기는 틀겠다. 왜냐? 아니, 한 명만 죽여도 되는데 5명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남학생이 일어나서 911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9.11 때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냐. 펜실베니아 필드에 그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된 예랑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9.11 하고 나면
사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펜실바니아랑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약간만 보충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9.11이라는 거는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5대를 납치해가지고 말하자면 빌딩에다가 자폭 폭격을 해서 그냥 부딪힌 겁니다. 뉴욕에서는 월드타워라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중간에 딱 박혔죠. 그래서 거기서 연기가 나면서 조금 있다가 빌딩이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비행기가 와서 다음 쌍둥이 빌딩에 또 부딪힙니다. 또 무너집니다. 3천 몇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지요. 그 그림은 워낙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그야말로 수백 번 비춰주고 또 비춰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9.11 하면은 그 그림을 먼저 떠올립니다. 나도 작년에 아들 녀석이, 둘째 녀석이 말하는 예일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그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뉴욕에 갔다가, 뉴욕에 가서 그 자리를 지금 가봤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심연이 빠져 있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밑이 보이지 않는 대로 빠져 들어가고, 그 주변에 3,000명의 명패들이 쫙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군데군데 흰 장미꽃이 꽂혀 있어서 저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오늘의 생일이 맞는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꽃을 한 송이 싣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그러면서 상당히 애도하는 그것이 참 맞는다. 우리나라처럼 현충일을 정해서 하루만 가서 이렇게 조화를 바치는 것보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생일을 이렇게 생화로 이렇게 기려주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건 뉴욕 얘기죠. 펜실바니아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 사실은 비행기가 그 뉴욕으로 간 2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지요. 그 중에 어떤 비행기는 워싱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비행기에는 워싱턴은 그 북쪽에서 내려올 때 뉴욕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펜실바니아를 지날 때쯤에는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고 뉴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휴대폰을 통해서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테러범이 타고 있었거든요. 뉴욕에는 그 비행기가 월타에 부딪혀서 아수라장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뭔가도 알겠죠. 이 비행기는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아니면 의사당 아니면 펜타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다치게 거를 이해가면 이 사람들은 조종사를 포함해서 승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테러범들에게 용감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싸워서 약간의 틈을 벌인 사이에 조종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행기를, 거기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펜실바니아의 어떤 언덕에다가, 작은 언덕에다가 부딪혔습니다. 결과는 84명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84명이 모두 죽음으로써, 소수가 희생함으로써 워싱턴에 있는, 아니면 워싱턴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전국적인 혼란이 몰고 올 다른 희생을 막았다는 의미에서 그 남학생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영웅이 됐다. 펜실바니안 히어로가 됐다. 그래서 매년 9.11이 되면은 사람들이 뉴욕으로 보다도 펜실바니아로 달려가서 거기에 펜실바니안 히어로를 이렇게 기립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이 꼭 옳은지 어쩐지 여러분들은 그 말에 그럴듯합니까? 어떻습니까? 조민양 어떻습니까? 그 말, 그 남학생의 말에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의까진 모르겠는데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그 중국 학생인 듯한 사람이 일어나서 반론을 얘기하죠. 나는 아니다. 그대로 가겠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그 반론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바로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죽여도 좋다는 이 사고방식이 옛날에 나치가 게르만족을 위해서 유태인을 죽인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토탈리테리안 전체주의적 또는 제노사이드 인종을 말살하는 정책 이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난 반대다. 그러면은 너는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5명을 죽인다는 말이냐? 교수가 모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that's the brave answer. 그러네. 용기 있는 해답이네. 왜 이것이 용기 있는 해답이 될 수도 있을까요? 조민요? 왜 그런 대답이 용기 있는 해답이 될 수도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보통 사람들은 어쨌든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데 치중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사람은 약간 그 전체주의라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신념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걸 일어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중요한 얘기는 사실은 이게 여기에 논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얘기는 그 판단의 주체가 펜실바니아에서는 승객 스스로였습니다. 내가 죽어서 저 사람들을 구해야지. 근데 여기서 판단의 주체는 나입니다. 내 차를 몰고 가는 나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5사람을 살려야지. 저 한 사람이 5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아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죠. 그러면 그 뒤에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5사람이 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뭐 췌장이 필요하고 뭐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해체해가지고 5명에게 수술해서 5명 살리는 게 좋으냐? 그건 아니지요. 그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할 때는 나치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브레이브 앤서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를 들어가면 이 얘기를 들어가면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토론이 가능하답니다. 여간에 많아도. 자, 나는 그 뒤에 잠깐만 이제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 중에서 경제학에 대해서 가르칠 거라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사람에 관한 연구인데 자연과학, 의학은 자연과학이고 경제학은 사회과학인가? 잠깐만 얘기를 하면 자연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의학은 자연과학입니다. 이과라고 흔히 얘기하죠. 사회과학은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등은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왜 똑같이 사람에 대한 연구인데 의학은 자연과학이고 경제학은 사회과학인가?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뭐를 자연스럽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뭐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과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의지와 의식 이것이 들어간 것을 연구할 때는 우리는 다른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이걸 사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의 의식과 의지라는 것도 결국은 복잡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의 결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자연과학이 의식과 의지도 다 설명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정신과 육체, 물리적인 것, 정신이 우주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어떤 점에서 더 작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물리학에서도 여러 새로운 어떤 우주론 같은 데서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관찰하는 것과 어떤 실물이 존재하는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상대적이고 의식이 개입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의식 속에서 우주를 재구성하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행동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선택이 있었을 때 그런 행동을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의학이 만일에 병에 걸리는 거에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번에 나는 코로나를 걸려볼까? 아니, 그것보다는 사실은 에이즈가 좋지 않겠어? 그러니 차라리 췌장암을 걸려볼래. 이런 식으로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면은
의학은 질병은 사회과학일 겁니다. 그런데 질병 그런 식으로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걸리고 어쩔 수 없이 췌장암에 걸린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자연과학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것. 그러면 사회과학은 인간의 의지와 의식에 관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경제학은 뭐에 관한 거냐면 경제학은 원래 경제학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경세 재민을 줄인 말입니다. 경세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고 재민이라는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원리, 글쎄 경제학이 거기까지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경영학이니 회계학이니 하는 것은 경제학의 한 분파에서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경제학은 어쨌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서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경제학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경세 재민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경제학이 그 목적에 충실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래 서양에서는 가정을 관리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좀 뻥튀기 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재화와 용어의 생산과 소비를 다룹니다. 우리는 자원과 자원으로부터 노동과 자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빵이나 사과나 옷이나 뭐 의료행위나 이런 것을 생산해냅니다. 그 생산한 것을 소비함으로써 사람은 욕망의 만족을 느낍니다. 이런 관계,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는 게 경제학입니다. 희소성이다라는 말을 갖다는 경제학의 키워드입니다. 희소성이다라는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화는 사실 재화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있지 않기 마련이다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재화가 모자라도 자원을 통해서 생산하면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그걸 갖다 자원은 욕망보다 작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소하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자원이 희소한 겁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의 욕망에 비하여 돈이 희소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로는 돈이 찍어내면 그만이죠. 사회 전체로는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문제가 되니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문제가 되니까 자원이 욕망보다 모자라다라고 해서 희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희소하다라는 말은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A가 B보다 작다는 것은 B가 A보다 크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얘기하면 욕망이 자원보다 크기 마련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희소라는 말은 욕망에 비하여 자원이 희소하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거꾸로 B가 A보다 크다, 욕망이 자원보다 크다라고 하면 희소성에 반대되는 계명은 사람은 탐욕스럽다라는 말이 될지도 모르죠. 사람은 늘 탐욕스럽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작다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은 늘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거기에서 패러다이스와 니르바나가 갈립니다. 패러다이스는 욕망이 커도 자원이 무진장 많은 걸 갖다 패러다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통 희소한 게 뭡니까? 돈이나 보석이나 귀한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이스는 첫 번째 조건은 길바닥에 그부로 깔려 있고 모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려 있고 거기다 또 하나 희소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실은 젊음 또는 건강 또는 시간이 희소합니다. 따라서 그 파라다이스는 두 번째 조건, 희소한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산다. 누구나 건강하고 누구나 아름답고 누구나 영원히 사랑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러면 그걸 파라다이스라고 부릅니다. 니르바나라는 말은 범어로 니르바나라는 말은 사실은 욕망을 충분히 줄여서 자원에 맞춘 겁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배 배고 누웠으면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지 않느냐. 모든 욕심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서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없는 상태, 그걸 니르바나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다이스는 아마도 기독교의 이상이고 니르바나는 불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세계에서는 희소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파라다이스도 니르바나도 아닌 세계에 살고 있어서 희소성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희소성, 우리는 희소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충분히 다 가질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은 희소한 것을 아껴서 써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아껴서 써야 된다. 아껴서 쓸 때는 규칙성이 생깁니다. 그 규칙이 어떠냐를 경제학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때로는 희소성의 과학, 때로는 선택의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난 선택의 과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선택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희소성의 과학 또는 선택의 과학. 희소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선택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규칙성이 없으니까 과학으로서 경제학이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성립할 필요도 없고 경제학이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는 사람의 행동이 그러면 나는 우리가 연구하려는 것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을 예측하는 것이다.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과학으로서 하려고 하면 예측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예측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곧바로 떠오릅니다. 사람이 선택을 한다고? 선택은 자유의지잖아. 자유의지는 변덕스러운 거냐?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탐구가 되려면 예측이 정확해야 되는데, 자, 그 예를 갖다 여기에서 들었습니다. 전철이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인하대로 오고 있는데 그 송내쯤에 도착해서 역도 아는 곳에 가서 전철이 갑자기 멈춰서 가지 않으면서 아무런 안내방송도 없습니다. 1분이 지나 2분이 지나 3분이 지나. 그래서 친구끼리 이렇게 하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내기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전철의 고장이냐 기관사의 변덕 때문이냐. 자연과학적인 이유 때문이냐 사회과학적인 이유 때문이냐. 전철의 고장은 전철에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나 동력 전달장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다.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다. 다른 하나는 기관사가 자유의지로 변덕을 부려서 전철을 세웠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민들레를 보고 이건 봄에는 그렇겠죠. 지금은 코스모스를 보고라고 할까요? 코스모스를 보고 예전에 순이랑 같이 꽃반지 끼면서 하던 생각이 물밀듯이 벅차올라서 잠시 기관차를 멈추고 시상을 가다듬기 위해서 전철을 세웠다. 자, 그래서 전철의 고장 때문이냐 기관사의 변덕 때문이냐. 박지원 군 둘 중에 뭐라고 여러분들은 흔히 하겠습니까? 전철의 고장, 기관사의 변덕. 어느 쪽에 걸겠습니까? 돈을 건다면? 1번이죠. 2번. 2번입니까? 1번. 기관사의 변덕? 1번? 1번? 1번.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쪽이 더 그럴듯합니까? 변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필 그 상황에 변덕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전철이 고장 났기 때문에 멈췄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답니다. 여유선양 한번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저는 보완적 1번 생각합니다. 1번? 네, 왜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사실은 간접적으로나마 사람의 행동이 전철의 작동보다 더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기관사가 그럴 리는 없다. 왜 기관사의 행동을 이 경우는 예측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을까요? 다시 한번 여유선냐? 왜 기관사의 행동을 왜 예측할 수 있다고 했을까? 어떤 의미에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했을까?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의미. 사람은 그러면 오케이. 너무 여러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고 할까, 그죠?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네요. 김재영 군 어떻습니까? 조금 도덕적이다라는 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가 희소할 때는 예를 들어 돈이 희소하든 뭐가 희소하든 희소하면 희소한 거를 얻을 때는 많이 얻고 남에게 줘야 될 때는 가급적 아끼려고 합니다. 희소한 것은 아껴야 됩니다. 모름지기 그렇죠. 근데 그 주는 것, 얻는 것은 크게 하고 비용은 이득은 크게 하고 비용은 줄이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득이다라는 것은 기관사의 이 행동은 이때를 벗어나면 시장이 흐트러질 텐데 이걸 잡아야지 하는 이득이 한 군데 있고 다른 쪽에서는 내가 그때 기관차를 멈췄을 때 손해볼 수 있는 거 도덕적인 비난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한쪽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 비용은 뭘까요? 이것 때문에 전철을 놓친 그 강의 시간에 늦은 학생들, 회사 출근 시간에 늦은 회사원들, 중요한 계약을 놓친 비즈니스맨들, 또는 데이트에 늦은 연인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하면 그게 얼마가 될는지 100억 원이 될는지 200원이 될는지 이 사람은 그 뒤에는 이 평판에 하면 다시 기관사로 취직하는 건 포기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시를 읽는 이득이 얼마나 클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잠시 다음 정거장까지 가서 비상으로 야야 나는 지금 시를 쓰고 싶어 미치겠어 그러니까 네가 잠깐만 이 차를 몰아주겠어? 라는 최소한도의 조치를 해놓고 다시 코스모스에 있는 대로 갔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선택을 갖다 우리는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했을 리가 있느냐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의 어떤 행동의 선택은 때로는 상당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게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나는 다른 예도 하나 잠깐 들고 나서 잠깐만 쉽시다. 자, 공학적인 문제와 경제학적인 문제의 차이를 갖다 여기서 얘기해 두려고 합니다.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발전기를 만들 때 가급적 발전기의 출력을 최대한도로 만들어라. 이건 공학적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경제학적인 문제는 여러 개의 가치, 상반되는 가치가 있을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여러 개 중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선택하고 절충하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발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발전기의 출력에 따라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발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발전기의 출력은 가급적 크게 하면서도 발전기의 무게는 가급적 휴대용으로 가볍게 만드는 그런 발전기를 만들어 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여러 무게와 출력의 조합 중에서 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겠죠. 이 선택의 문제가 경제학적인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토목공학에서 건설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걸 잘 조화시킬 것이냐. 아까 얘기한 거 신발끈을 묶는 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이 이걸 묶는 과정을 통해서 작전을 세워가면서 뭔가 손을 조작하는 이런 기쁨을 느끼는 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가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요. 그 예를 들어 난 여기서 냉장고 예를 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보면은 위에 냉동실이 있고 아래에 냉장실이 있는 투도어 냉장고를 여기 둘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냉장실의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는데 냉동실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냉장실에만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이하은 양, 왜 그럴까요? 이건 냉장고 한번 왜 냉장실에만 불이 들어올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두 칸을 동시에 열어서 꺼낼 때보다 한 칸씩 열어서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전력이 2배로 낭비가 돼서 전력 아끼려고 한쪽만 불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쪽만인데 왜 그러면 냉동실에만 불이 들어오게 만들고 냉장실에는 안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냉장실에만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을까요? 냉장실을 더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사실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냉장실에 있는 물건과 냉동실에 있는 물건의 차이, 그 점에 주목할 수는 없을까요? 자, 우선 이건 기술적인 제약만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양쪽 다 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음료를 마시고 싶을 때 간단하게 마시려면 냉장실에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때 실내등을 켜고 마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면 우리의 눈은 조르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생리적으로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거면 사실 냉장실에서 은은한 불로 눈이 부시지 않게 꺼내서 간편하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입맛이 사실 우리가 사자랑 같아서 생고기를 즐겨서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냉동실에 있는 고기를 그냥 우적우적 씹어먹는 거라 그러면 아마 냉동실에도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물학적 또는 기술적 이런 문제가 냉장실에만 불이 들어오게 만들도록 우리를 향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나가봅시다. 냉장실로 이제 문제를 좁힙니다. 냉장실에 음료는 보통 작고 둥근 캔이나 병에 담겨 있고 우유는 큰 네모난 종이팩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 기술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사람의 절충과 선택 때문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이 박지원 군 좀 얘기해 볼까요? 이 얘기 자꾸 질문을 자꾸 던진다. 어떨까요? 예. 왜 그럴까요? 기술적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의 절충과 선택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다. 배형준 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도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료를 네모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글 수 없다. 우유를 작고 둥근 캔에 담글 수 없다. 기술적으로. 난 그거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우유를 작고 둥근 캔에 담겨놓는 게 왜 불가능합니까? 배영준 군? 그게 이제 가능은 하긴 한데 이게 가능은 하다. 오히려 더 이제 신선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금 더 신선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유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를 반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수요를 반영했다. 말이 조금 이제 변한 거네요. 그죠? 수요라는 거는 인간의 선택, 소비자의 선택을 고려한 생산자의 선택이다. 이런 종류의 말에 해당하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사실 음료는 언제 필요하냐면 손에 잡고 곧바로 마실 때 필요합니다. 우리의 손은 작고 둥근 캔이 편합니다. 큰 네모난 종이팩에 우유를 갖다 직접 마시려고 해보세요. 불편합니다. 그러면 우유는 왜 거기에 담겨놓느냐? 우유는 보통 가족이 모여서 다시 작고 둥근 컵에 따라서 마시니까 거기서부터 작고 둥글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보통 따라 마시죠. 그러면은 그래도 작고 둥근 데다 만들어도 좋을 텐데 왜 네모났을까요? 이제는 뭔가 희소한 것이 우리에게 관련됩니다. 냉장실의 공간은 희소합니다.
공간을 채울 때는 네모난 게 유리합니다. 차곡차곡 쌓아놓을 때 훨씬 편리합니다. 둥근 거는 공간에 낭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우리는 절충을 합니다. 공간의 낭비가 중요하냐, 손에 잡기 편한 것이 좋으냐. 후자가 위인한 겁니다. 편한 것이 더 중요하다.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약 7분 정도 쉬었다가 4시 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4시 5분에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만나서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개인 선택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시 5분에 만납시다.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나는 개인이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사람의 행동은 행동은 늘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그 사람은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걸 선택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해를 하려면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선택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다시 공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나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개인의 행동 선택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행동 선택에 관한 7가지 원칙을 나는 사실은 써니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써니는 왜 사과를 3개만큼 샀을까라는 문제를 돈 1,000원짜리 사과를 써니가 3개를 샀다라고 합시다. 그 행동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면 왜 사과를 돈을 꼭 줘야지 사과를 얻었을까? 이 선택부터 이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 써니는 왜 돈 3,000원과 사과 3개를 바꿨을까? 이 문제는 뭔가 돈 3,000원보다 사과 3개가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써니는 왜 사과를 꼭 3개만큼 샀을까? 왜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꼭 3개를 샀을까? 이 수량이라는 건 어떻게 선택되는 걸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3번째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 소비량은 일반적으로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사과가 장수에 좋다면 뭐 코로나 예방에 좋다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과가 가격이 조금씩 가게마다 다를 때 몇 가게를 둘러보고 나서 사과를 사야 될까? 마지막으로 사과나무를 몇 그루나 심어야 될까? 하여간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 행동의 선택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 써니는 나는 돈을 주고 돈과 사과를 교환했을, 이걸 갖다 돈과 교환한다라고 안 하고 우리는 샀다라고 얘기하죠. 샀다라는 행위 자체에는 사실은 뭔가를 줘야 받는다,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왜 공짜는 없을까요? 왜 반드시 뭐를 줘야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공짜는 없다라는 말의 핵심은 사실 희소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과의 한 나라의 사과의 전체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부터 얘기합시다. 누군가 소비하려면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집에 대해 교과서에는 집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친구가 사실은 중학교밖에 못 나온 좀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야, 북구에 어디 가면 나라에서 집을 공짜로 마련해 준다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냐? 그래, 공짜로 나라가 어떻게 집을 마련해 줘? 경제학 교수인 나로서도 그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던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강가에 살고 싶다면 강가에 예쁜 기와집을 하나 지어주고, 산 기슭에 살고 싶다면 산 기슭에 기와집을 딱 이렇게 또 다루 지어주고 그런다던데,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왜? 사실은 집을 누군가 공짜로 받으려면 누군가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공짜로 집을 뭐 할 수는 없고, 누군가 노예처럼 평생 다른 사람 집만 지어주는 사람이, 노예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그럴 수는 없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누군가는 소비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는 그걸 갖다 뭐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걸 요구하죠. 소비가 소득의 액수보다 클 수 없다라는 제약을 갖다 요구합니다. 예산 제약은 위에 있는 자원 제약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흔히 공짜라는 광고는 사실 사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짜는 극히 부분적인 가족 내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나는 이 얘기를 갖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집안이 모두 깨끗하고 장롱에는 깨끗한 옷이 잘 개어져 있는 이유는, 내가 어지러 놓고 나가도 다시 돌아가니까 집이 깨끗하게 돼 있네. 다른 재화는 몰라도 다른 청소라는 거는 공짜인가 봐. 공짜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걸 치워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치워야지 정돈이 됩니다. 누군가 빨래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요리를 해야 됩니다.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짜는 없다. 누군가 생산한 것만이 소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이제 넘어갑니다. 나는 사과를 왜 3개를 샀을까? 나는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써니가 돈 3,000원을 내고 사과 3개를 샀을 때는 사실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희소성의 세계에서는 사람은 얻는 것을 우리가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얻는 것의 가치를. 잃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enefit and cost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을 할 때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득이 비용보다 주관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더 크다라고 할 때 그때만 그 행동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사과 3개로부터 나에게 얻는 만족의 크기가 돈 3,000원으로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과 3개의 이득이 돈 3,000원의 비용을 효용, 나에게 주는 만족이라는 거로 봐서 돈 3,000원이 나에게 주는 만족보다 사과 3개가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 3개가 돈 3,000원을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사과 3개의 만족, 사과 3개가 나한테 주는 만족, 욕망의 충족을 갖다 우리는 효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김소형 양, 이거 해봅시다. 사과 3개가 주는 만족이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돈 3,000원에 주는 만족이다라는 건 뭐를 얘기할까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돈 3,000원에 주는 만족은, 돈을 씹어 먹었을 때 주는 만남을 얘기하나? 아니면 돈을 태웠을 때 따스함을 얘기하나? 뭘까요? 돈 3,000원의 만족. 네. 돈 3,000원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돈 3,000원 자체가 아니라
돈 3천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사과 대신에 살 수 있었던 바나나일 수도 있고 커피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또는 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바나나도 있고 책도 있고 또는 찢어버리는 것도 있다고 합시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야 될까요? 그럼 둘 이상의 안이 있을 때는 돈 3천을 쓰는 둘 이상의 안이 있을 때는 어떤 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그 두 개가 주는 둘 중에서 제 높은 거 기준에 낮은 거 아니면 둘의 합 또는 뺀 차이 뭐 어느 쪽일까요? 둘이 저에게 주는 만족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서 두 개 돈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사과 3개를 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썼을 때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돈 3천을 가지고 사과 대신에 다른 거를 가장 잘 샀다고 합시다. 그거랑 비교해서 그래서 그게 빵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과 3개랑 돈 3천원어치 빵이랑 비교를 해서 사과 3개가 더 이득이기 때문에 사과를 산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 이득을 가급적 크게 하고 비용을 작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경제 원칙입니다. 이득과 비용, 이게 경제 원칙이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할 때 행동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것이 뭐고 잃는 것이 뭐냐를 비교해서 얻는 것이 더 크면 그걸 선택하고 잃는 것이 더 크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다. 아까 전철의 기관사는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추고 거기에서 동시를 짓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 그러면 그 행동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했습니다. 자, 하느냐 안 하느냐지만 이제는 두 개의 대안이 있다고 합시다. 이 얘기를 해봅시다. 두 개의 대안. 제로라는 대안과 1이라는 대안이 있다고 합시다. 이득을 제로라는 대안의 이득을 비제로, 비용을 C제로라고 한다고 합시다. 첫 번째 대안 1의 이득을 B1, 그 다음에 비용을 C1이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걸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대안 0을 먼저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그러자. 이걸 디폴트라고 생각하자. 디폴트. 디폴트라는 건 기본값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안 1로 옮아갈까 안 할까를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득은 상대적으로 대안 0과 1 사이에 대안 0에서 대안 1로 옮아갈 때 이득은 B1 빼기 B제로겠죠. 추가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추가 이득. 그 다음에 C1 빼기 C제로는 추가 비용이겠죠.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크면은 대안 1로 옮아가고 아니면 대안 0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까? 두 개의 대안이 있을 때 비교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의 대안이 있을 때 선택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응용한 겁니다. 하나를 무조건 골라내고 거기서 그거로 하는 거랑 1로 옮아갔을 때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비교해서 추가 이득이 더 크면 옮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1에서부터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디폴트로 삼아서 얘기해도 부가 거꾸로 되고 그래서 옮아가느냐 여부가 거꾸로 되니까 결국은 어느 쪽을 디폴트로 선택해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동의합니까? 박지원 군 동의할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출발해도 같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 개의, 자, 나는 두 개의 대안이 있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자, 이제는 자, 조금 더 어렵게 조민 양 3개의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개의 대안이 있다. 3개의 대안이 있다. A, B, C 3개의 대안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개 중에 예. 가장 적은 비용인데 가장 크거나 양이 큰 순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득이 같거나 비용이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득이 전부 같으면 비용이 가장 작은 데 가서 고르면 됩니다. 비용이 같다면 가장 이득이 큰 걸 가서 고르면 됩니다. 소위 우리는 때로는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르다면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는 어떡하냐? 우선 A와 B 두 개를 비교합니다. 아까 얘기한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A와 B 두 개를. 그래서 그 위너가, 승자가 누구냐를 갖다 뭐 합니다. 그래서 그 승자와 C를 비교합니다. 토너멘트식입니까? 일종의 연쇄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A와 B를 해서 그 중에 승자와 C를 겨루게해서 그 중에 승자를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면은 조민양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100개의 대안이 있어도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겠습니까? 100개의 대안이 있어도 1, 2, 3, 4에서 100가지 대안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서 그 대안을 고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1번과 2번이 있다면 1번과 2번 중에 비교하고 2번과 또 그 중에 제일 나은 것 중에 3번과 비교하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정확합니다. 하면 짝짝짝.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차례로 1번과 2번의 승자를 3번과 비교하고 거기에 승자를 4번과 비교하고 이거를 100가지 다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연쇄적으로 둘 사이를 비교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득이 같다면 그 중에 가장 비용이 작은 걸 고를 거예요. 비용이 같다면 이득이 가장 큰 걸 고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제 원칙 또는 합리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합리성의 원칙. 때로는 그런 대안을 경제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경제적이야? 라는 말은 뭘 거예요? 같은 이득을, 비용을 줄이면서 하는 방법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같은 비용으로 개수가 더 많아, 이득이 많아. 이거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경제적이다라는 말을. 그렇지 않은 것을 비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을 선택한다라는 게 경제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주의를 하나 해두었습니다. 그것이 꼭 이기주의냐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할 때도 가급적 남을 많이 위할, 같은 비용을 들여서 많이 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이타적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선하고 있는 겁니다. 이타적이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권력 같은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권력욕도 대단하죠. 명예욕도 대단하고. 그렇지만 하여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타주의도 있을 수 있고 정신주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목표가 정해졌으면 사람을 그걸 경제 원칙에 맞게 그걸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건 했으니까, 전철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지나칩니다. 자, 나는 이 부분은 세 번째 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죠. 세 번째 얘기는 나는 사과를 몇 개만큼 살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과를 몇 개만큼 살까? 1,000원에 하나씩 사과를 살 수 있다. 이 경우에 대안은 얼마나 많을까요? 자, 사과를 사는 경우에 대안은 조빈 양이 아까 대답했으니까 몇 가지가 있을까요? 대안은. 사과를 사는 대안, 사과를 몇 개만큼 사느냐 하는 대안 몇 가지나 있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살 수도 있고 0개 살 수도 있고 하나 살 수도 있고 2개 살 수도 있고 4개, 3개, 4개, 5개,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 뭐 하여간 다 있죠. 그래서 무한히 많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차분히 비교해 가면 됩니다. 차분히 비교하면 되죠. 그 대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안과 대안 사이에 승자를 골라서 다음 거랑 비교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하나도 안 샀을 경우 대안 사이를 이제 이득과 비용을 갖다 비교합니다. 하나도 안 샀을 경우에 이득은 0 유틸입니다. 유틸이라는 건 만족을 재는 주관적인 단위라고 합시다.
하나를 사 먹으면 나한테 50유틸만큼만 것이 떨어집니다. 2개를 먹으면 90유틸, 3개를 먹으면 120유틸, 4개를 먹으면 140유틸. 내가 여기서 이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득. 총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나중에 한계랑 구별하기 위해서지만 이득은 0, 50, 90, 120, 140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돈이 이제는 하나도 안 샀을 때는 0원입니다. 하나 샀을 때는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다른 빵이라든지 다른 거에 우리 만족을 얼마나 될까를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걸 30유틸이라고 합시다. 그럼 하나 샀을 때는 30유틸이 손해고 비용이고 2개 샀을 때는 60, 3개 샀을 때는 90, 4개 샀을 때는 120만큼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 여러 개의 대안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0개와 1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총 이득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추가 이득이 50입니다. 비용은 추가 비용이 30입니다. 그럼 0개, 1개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도 안 사느냐, 하나를 사느냐 대안에 내서 조민 0개, 1개 어느 쪽입니까? 어느 대안이 이겼습니까? 여기서? 예. 추가 이득이 여기는 한계 이득이라고 그랬습니다만 50유틸이고 추가 비용이 30유틸이니까 0개를 버리고 1개로 옮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1개가 이겼습니다. 0개와 1개 중에 1개와 2개 중에 또 비교를 합시다. 추가 이득은 40유틸, 추가 비용은 30, 1개, 2개 중에서 2개가 이겼습니다. 역시 2개와 3개 사이를 하는 게 2개와 3개 사이는 추가 이득이 30, 추가 비용 30, 이건 어서 비슷합니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3개, 4개 사이에서는 추가 이득이 20이고 추가 비용은 30입니다. 차이를 계산하면, 이 차이를 계산하면 이 경우는 3개 머물러야 됩니다. 4개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추세를 갖다 이걸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이득을 비용으로 지금 돈으로가 아니라 만족, 주관적인 만족, 유틸이라는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돈의 그 비용은 30으로 일정한 데 반해 30, 30, 30, 30 추가 이득이 이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말입니다. 추가 이득은 50, 40, 30, 20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마지막 한 단위가 우리에 주는 만족을 우리는 한계 효용이라고 부르고, 한계 효용이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것을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체감이다라는 말은 점점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체감은 점점 줄어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체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를 나는 이렇게 요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계 효용 체감이라고 얘기한다. 한계용 체감이 늘 이루어진다는 걸 때로는 법칙이라는 말로 붙여서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체감의 법칙. 그쪽은 안 써지. 한계용 체감.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든다. 물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계용이 교수님 여기서는 예로 그렇게 드러났지만 효용이라는 게 도무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측정도 안 되는데 저걸 한계용이 체감하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소년탐정 김전일이라는 만화 혹시 알아요? 김소영 양은 아는 것 같다. 이게 소년탐정 김전일이 어떤 사람이 사과를 3개 사달라는 행동을 봤으면 이런 거는 관찰을 못했을 거예요. 측정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로부터 미루어 짐작을 할 거예요. 가만히 있자. 저 사람이 한계 효용과 돈의 한계 비용을 비교해서 그것이 차이가 어떤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2개째도 하나째도 사고 2개째도 사고 3개째까지 사고 나서 4개째는 사지 않았다. 이걸 보고 김전일은 뭐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돈이라는 건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사과의 한계용이 증가하는지 어쩔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근데 만일에 증가하거나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그러자. 그러면 2개째를 산 사람은 당연히 3개째도 샀겠지. 3개째 산 사람은 4개째도 샀겠지. 그러면 5번째도 샀겠지.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살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고 3개째 사고서 4개째는 사지 않았어. 그건 뭐를 의미할까? 한계의 효용이 거기서부터는 30보다 어떤 수준보다 높았다가 4개째부터는 그것보다 작아졌음에 틀림이 없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한계의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뿐이야. 이렇게 짐작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맞습니까? 따라서 이건 관찰 여부랑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몇 개까지만 예산을 써서 몇 개까지만 사과를 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사더라 라는 행동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한계 효용은 체감함에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어려운 추론이런지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한계의 효용이 돈의 한계 효용보다 큰 한 계속해서 물건을 사니까 사실 복잡한 식으로 얘기하자면 식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Q에로부터 생겨나는 마지막 한 단위의 효용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의 효용을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표시했습니다. 나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건 MU라는 것이 감소함수다. Q가 증가하면 MU가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람다는 P는 가격 프라이스고 람다는 돈 이론의 효용입니다. 돈 이론을 잘 쓰면 우리 만족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까? 1원당 0.03 100원당 3유틸만큼 증가시킬 수 있어. 그러면 1000원이면 30유틸이야. 그 람다는 0.03 이 람다의 값입니다. 돈 이론의 효용이라고 할까요? P 가격. 그래서 돈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사과로부터 얻는 효용보다 같거나 작은 한 계속해서 사과를 살 겁니다. 사과를 어디까지 사느냐? 연속적으로 살 수 있으면 2가지 등호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살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한 단위의 한계용이 돈의 가치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사과를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2개의 상품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2개의 상품 X나 Y 사이에서 성립한다면 돈 이론의 효용이 X제에서의 돈 이론으로 가지고 돈 이론어치 가지고 만족시키는 거랑 Y제에서 돈 이론 가지고 만족시키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 수준까지 그것이 돈 이론의 효용이 되는 수준까지 말하자면 2제화를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경우의 얘기를 우리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과를 사느냐 빵을 사느냐 할 때 사과 쪽이 더 높으면 사과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권은 사과의 한계 효용이 충분히 떨어지면 이제 빵도 사볼까 하고 빵도 삽니다. 이론어치식. 사실은 어느 쪽이 이론을 더 잘 쓰는 거냐? 빵 쪽이 더 크면 빵으로 이론을 줄 테고 사과 쪽에 주면 사과 쪽으로 이론어치를 더 사겠죠. 이론 지식도 이게 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이론의 효용이 사과 쪽에서나 빵에서나 똑같게 돈을 나눠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한계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만일에 빵과 사과를 다른 이것이 같지 않게 우리가 사고 있다고 합시다. 사과의 이론의 효용이 빵의 이론의 효용보다 더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대안을 내세웁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빵 이론어치를 덜 사고 그거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너 사과를 사면 어떻겠니? 이런 대안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그 대안에서 이득은 뭡니까? 사과 이론어치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비용은 뭡니까? 빵 이론어치 효용이 감소하는 거죠.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크면 그 행동을 하겠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한계형은 균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는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가 조금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게 설명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는 것은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때 제기한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제기한 역설은 물 한 방울의 가치는 다이아몬드 한 방울의 가치보다 사실은 작다는 게 말이 안 된답니다. 이걸 역설로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소중한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의 가치는 무시할 만큼 작고 다이아몬드 한 방울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느낍니까? 여러분들 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소은 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물과 다이아몬드, 왜 물이 더 소중한데 물의 가치가 다이아몬드보다 왜 더 적을까요? 물에 그 좀 모순적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이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그 희소성이다라는 말을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나 또는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게 무려 150년 이상 동안 몰랐습니다. 그 뒤에 그것이 희소성에 사람들이 주목을 한 거는 150년 뒤에 오스트리아의 한계 효용학파가 나와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입니다. 이걸 법칙으로 만들고 나서부터입니다. 어떻게 그걸 설명했느냐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물과 다이아몬드의 한계용을 그려놓은 겁니다. 위에 이 선은 물의 한계용이 점점 감소하는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아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근데 물의 한계용에 우선 주목해 봅시다. 물의 한계효용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느냐면 사실은 아까 한계효용을 계산할 때 총효용의 차이를 계산했죠. 총효용의 차이가 한계효용이었습니다. 이걸 갖다 난 얘기하는 겁니다. 한계효용을 계산할 때 총효용 50 빼기 0 해서 50을 계산하고 90 빼기 50을 계산해서 40을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은 이거를 전부 한계효용을 전부 합하면 총효용이 되는 특질이 있게 됩니다. 50 더하기 40 더하기 30 더하기 20은 140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차례로 구한 것이니까 그걸 차례로 더하면 전체가 되겠죠. 이거를 그래프에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이것을 어떤 함수 총효용을 미분하면 한계효용이 되고 한계효용 아래의 면적을 전부 구하면, 바꿔 얘기하면 한계효용을 적분하면 총효용이 나옵니다. 즉 적분하면이라는 건 그 아래 면적을 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물의 양이 W 바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물로부터 우리가 얻는 효용의 전체는 0에서부터 W 바까지 한계효용 곡선의 아래쪽에 있는 지금 음영으로 연초록 색깔로 음영이 진 이 부분이 물의 총효용입니다. 평균 효용으로 따져도 훨씬 더 높겠죠. 다이아몬드는 어떠냐 하면 다이아몬드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대신 조금만 있습니다. D바만큼.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총효용은 0에서부터 D바까지의 요 총효용 MUD의 곡선의 아래쪽 면적, 여기서 빨간색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총효용은 물 쪽이 훨씬 더 큽니다. 물 쪽이 어마어마하게 더 큽니다. 그래서 만일에 신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과 모든 다이아몬드 중에 너는 어느 것을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면 어느 것을 원하니? 당연히 그건 물입니다. 물 쪽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꿉시다. 문제를 조금 바꿔서 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은 그대로 두고 내가 물 한 방울을 더 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그대로 주고
다이아몬드 한 방울 더 줄게. 그러면 너 어느 거를 가질래? 이건 물론 물과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풍부하고 희소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렇다고 합시다. 보통의 경우처럼 나는 먹을 물, 씻을 물, 목욕할 물, 설거지할 물, 뭐 세탁할 물, 잔디밭에 줄 물, 풀장을 가득 채울 물, 그런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하느님이 나타나서 물 한 방울 더 줄까? 시큰둥합니다. 주거나 말거나. 한 바켓을 더 줘도 나한테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난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어요. 자, 너 물 한 방울 대신에 다이아몬드 한 방울 더 줄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거 주세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마지막 한 방울의 가치랑 전체의 가치는 엄청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가치는 다이아몬드 쪽이 여기 PD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가치는 여기 PW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PD는 PW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비교하는 거랑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 두 개를 혼동했던 겁니다. 유명한 경제학자도 혼동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자, 이제는 가격이 오르면 소비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얘기합시다. 나는 조금 아까 MU 사과의 한계형이 돈 1,000원의 효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소비량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P가 올랐다고 합시다. P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MU도 같이 올라야 됩니다. 한계형이 올라야 됩니다. 한계형이 오르려고 그러면 한계형은 체감의 법칙에서 Q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Q는 감소해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Q는 감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과의 가격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합니다. 소비량은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얘기를 합시다. 인센티브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득과 비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제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우리는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주는 건 플러스의 인센티브, 학사 경고를 주는, 성적이 나쁜 학사 경고를 주는 것은 마이너스의 인센티브입니다. 포상과 처벌, 인위적인 제도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격도 중요한 인센티브다라는 겁니다. 가격도. 가격이 증가하는 건 뭘까요? 생산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너 사과를 생산해서 팔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생산이 장려가 됩니다. 소비는 억제가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생산과 소비량이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그렇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생산은 적게 하고 소비는 많이 하라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가격의 변화도 중요한 인센티브다. 나는 여기서는 이 얘기는 재미있어서 그냥 해놨습니다. 형제 사이의 케이크를 사이좋게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에게 케이크를 둘로 나누게 하고 동생에게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은 삐딱하게 자르면 큰 쪽을 동생이 가져가겠죠? 작은 쪽을 먹게 됩니다. 그럼 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쪽을 가급적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케이크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으로 사이좋게 나눠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거기에 맛있는 부분, 초콜릿이 있다거나 또는 좋아하는 부분이 서로 다를 경우에도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압니다. 자, 2차 효과를 잊지 마라라는 얘기로 넘어갑니다. 2차 효과는 1차 효과랑은 달리 간접적이고 좀 잘 드러나지 않고 비가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2차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술을 마시면 1차 효과는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다. 2차 효과는 때로는 숙취에 고통을 받을는지 모른다. 너무 많이 마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2차 효과, 1차 효과, 2차 효과. 신나게 노는 거의 1차 효과, 2차 효과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추석 때는 신나게 좀 놀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2차 효과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를 약간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축 효과는 제도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까 케이크와는 경우와는 달리
좋은 행동을 장려하려고 하다가 다른 좋은 행동을 쫓아내는 것,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지급하자고 하니까 야, 잘못하면 순수한 마음에서 헌혈하는 사람도 매혈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겠네 해서 오히려 헌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구축효과입니다. 풍선효과는 뭘까요? 하나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거기에 처벌을 했는데 그 결과 다른 쪽으로 나쁜 행동이 단속이 좀 느슨한 다른 쪽으로 그 나쁜 행동이 넘어가는 것을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효과, 구축효과. 그 얘기를 여기서는 유니세프가 기독연맹에 반대한 이런 예를 들고 있고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나쁜 효과에 해당하겠죠. 마지막에 이제 2개가 남았는데 2개 중에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사과 가게를 얼마나 둘러보고 나서 결정해야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사과 가게 대신에 2만 원짜리 티셔츠를 하나 산다고 합시다. 사과 20개를 사는 게 아니라 티셔츠 하나를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안역에 같은 티셔츠를 파는 가게가 100군데가 있다고 합시다. 자, 100군데를 다 둘러보고 나서 제일 싼 데 가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몇 군데만 둘러보고 어떤 식으로 가게를 둘러보는 게 좋을까? 다만 한 가게를 둘러보는데 500원만큼 비용이 든다고 하자. 500원만큼 비용이 드는데 500원은 시간 비용일 수도 있고 다리가 아픈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마다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2만 원을 부르는 가게가 50%, 18,000원을 부르는 데가 25%, 22,000원을 부르는 가게가 25%, 이런 정도가 된다. 그렇지만 어느 가게가 18,000원짜리 가게인지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걸 보려고 하면 500원을 말하자면 지불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김재영 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몇 가게나 둘러보겠습니까? 100가게 다 둘러보고 제일 싼 데 가서 산다. 아니 10가게를 찍어서 10가게 중에 제일 싼 데 가서 산다. 아니면 얼마 이내면 가서 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재영 군? 얼마 이내면 산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논리를 갖다 봅시다.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는 뭘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 말까? 추가 이득과 추가 비용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지금 첫 번째 가게에서 두 번째 가게에서 2만 원을 불렀습니다. 이 경우에 세 번째 가게를 찾아갈까 안 갈까를 지금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추가 이득이 추가 비용보다 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머무르라고 그랬죠. 자, 이 경우에 추가 이득은 얼마일까요? 한 가게 더 둘러보면은 사실은 2만 원짜리 가게에서 더 낮으려면 18,000원짜리 가게를 발견해야 됩니다. 확률은 25%입니다. 따라서 그때 절약이 얼마나 됩니까? 2,000원 절약이 됩니다. 2,000원 곱하기 25% 500원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추가 비용이 딱 500원입니다. 그러면 가나만 합니다. 그냥 2만 원짜리 여기 가게에서 그냥 사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 가격 이내면 사겠다라고 하는 이 가격 2만 원 요걸 유보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유보 가격.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재수강 할 때 이 학점 이내면 그냥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재수강 하겠다. 뭐 이런 거 유보 학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유보 배우자 수준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소개팅을 하는데 이 정도 급이면 그냥 데이트를 하겠다. 그렇지만 이거의 수준에 못 미치면 다시 하겠다. 직장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때로는 최적 중단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탐색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때 어느 수준에서 멈추느냐라는 것을 갖다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합리적인 무지라는 건 선택적으로 무지를 선택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얘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퍼즐을 내주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퍼즐을 내주는 건 여러분들이 나는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이 이상의 효과적인 방법을 몰라서 퍼즐을 내주는 거고 그 문제 해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죄수가 있습니다. 교도소 소장이 눈을 감게 한 뒤에 빨간 모자, 하얀 모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씌워줍니다. 각자에게. 죄수는 눈을 뜬 후에도 자신이 무슨 색깔이
모자를 쓰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벗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두 사람이 쓴 모자를 볼 수는 있지만 물어볼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도소 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중에 자기 머리 위에 모자가 빨간 모자라고 확신이 든 사람은 저녁 때 한 차례 기회를 줄 테니까 집을 교도소를 나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다만 하얀 모자를 쓰고 교도소 감옥을 나섰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살이다. 그러면 내가 보장하나 이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도 기회를 줬는데 저녁에 왔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에도 아무도 나가지 않았는데 셋째 날 저녁이 되자 세 사람 모두가 벌떡 일어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도소장은 사실 세 사람 모두에게 빨간 모자를 씌워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왜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에 세 사람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답할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이 퍼즐을 여러분들이 풀어오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공짜는 없다. 이득과 비용을 비교하면 선택이 보인다. 하나 더와 비교하라.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2차 효과를 잊지 마라. 정보에도 비용이 든다. 과학적으로 배워라. 이 7가지 선택의 기본 원칙을 배운 셈입니다.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 퀴즈는 요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내주 월요일까지도 할까요? 하여간 요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8문제를 15분 정도에 걸쳐서 풀어보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5문제 이상을 맞추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기서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추석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손 좀 흔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이 혹시 남은 학생들이 있으면 해도 좋고 아니면 끝나겠습니다. 예.